제5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근 콘크리트 분야는 지금 아파트의 주뼈대가, 공동주택의 주뼈대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자, 이 철근하고 두 가지가 합성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에서 두 가지가 합성된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선팽창계수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팽창계수. 자, 물체의 길이가 온도 1도씨, 보통 상승에 따른 신장과 원래의 길이의 비를 나타낸 것을 선팽창계수라고 합니다. 선팽창계수. 자, 그러면 기존 단위 길이의 물질이 있습니다. 철근이든 콘크리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도씨가 상승했을 때 이 일정 부분에 늘어났다. 신장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래의 길이 비에 대한, 자, 바로 신장, 늘어난 이 비를 나타낸 것이, 자, 바로 신장과 원래의 길이 비를 나타낸 것이 선팽창계수입니다. 선팽창계수. 그러면 이 선팽창계수는, 그러면 철근이란 재료하고 콘크리트한 재료 두 가지가 합성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과 콘크리트에 대한 선팽창계수는 거의 같아야 됩니다. 선팽창계수가 다르게 되면 철근은 많이 늘어나고 콘크리트가 적게 늘어나면 이 구조는 붕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팽창계수는 거의 같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탄성계수가 나옵니다. 탄성계수. 이 탄성계수. 자, 탄성계수는 거기 보다시피 제축 방향의 응력도 하고, 지금 이런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 힘이 작용됐을 때 거기에 저항하려고 하는 이 제축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그거에, 자, 세로 변형도 비를 나타낸 거죠. 이쪽으로 변형이, 세로 방향으로 변형이 얼마나 생기냐. 이 비를 나타낸 것을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탄성계수. 근데 철근하고 콘크리트 차이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근을 이렇게 제축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당겼습니다. 인장력을 가했다. 그러면 거기 내부에 인장 응력이 발생하겠죠. 거기도에 대한, 자, 이 직각 방향, 세로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거. 이것이 바로 탄성계수입니다. 그러면 탄성계수는, 자,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있으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근하고 콘크리트 이 두 가지 재료 중에 탄성계수는 누가 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철근이 큽니다. 얘가 큽니다. 그래서 탄성계수는 통일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팽창계수는 거의 같아야 되지만 탄성계수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3번에 이제 탄성계수 비를 나타냈죠. 그러면 철근의 이제 탄성계수가 크죠. 그래서 철근 탄성계수와 콘크리트 탄성계수의 비를 나타낸 것을 3번의 탄성계수 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라멘 구조. 라멘 구조. 원래 라멘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란 의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틀 모양의 구조 해놨는데, 라멘 구조는 이것을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 이 기둥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기둥하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수평부재인 보하고 수평부재인 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닥판 슬래브, 이 바닥판, 이 슬래브로 구성된 겁니다. 바닥판, 슬래브로 구성된 이것이 라멘 구조입니다. 라멘 구조. 그래서 이 틀 모양으로 이렇게 짜여진 구조란 거죠. 예, 이 슬래브로 구성된 것, 이것이 라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접합점이, 자, 이 절점, 부재의 접합이 강한 절점으로 해요. 고정지점에 이 절점 부분이 강절점, 접합 부분이 강절점 구조로, 강성이 뛰어나게 된 강절점 구조로 되어 있는 이것을 라멘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이 뼈대를 라멘 구조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라멘 구조보다 이 벽식 구조 형태가 많고요. 철근 벽하고 바닥판으로 구성된 구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인장재, 당김을 받는 부재를 인장재라 하죠. 인장재는 당김. 그래서 인장재의 개념은 당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는데 부재가 이렇게 당김, 인장력을 받는 거죠. 이것을 인장재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압축재는 압축력을 받는 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르는 힘을 받는 부재, 압축재. 그럼 보통 압축재들은 보통 수직 부재들이 압축재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축재. 그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힘을 받는 부재들이 압축재입니다. 이렇게 누르는 힘을 받는 부재. 이것을 압축재라 하죠. 누르는 힘을 받는 부재, 압축력을 받는 부재를 우리가 압축재라고 칭하고 보통 수직 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압축재는 수직 부재들이 보통 압축재라고 보시면 돼요. 기둥이나 벽과 같은 수직 부재들이 압축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의 힘재, 힘 모멘트를 받는 부재가 힘재죠. 7번에 보시면 힘재. 힘재는 힘 모멘트를 받는 부재나죠. 힘 모멘트. 그러면 힘재는 힘 모멘트를 받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힘재는 수평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수평부재. 보나 바닥판 같은 것이 되죠. 수평부재. 이런 보나, 자, 이런 바닥판, 슬래브가 힘 모멘트를 받죠. 그래서 힘 모멘트를 받는 부재 줄여서 힘재라고 칭하는 겁니다. 힘재. 그리고 8번에 부착력. 자, 이 부착력 개념은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합성된 구조라고 했죠. 그러면 철근을 보통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는데 철근이 뽑혀버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철근을 뽑으려고 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작용 꽉 부착하는 이것을 부착력이라 하죠. 부착력.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성립된 배경은 선팽장 계수가 같고요. 그리고 둘이 붙으면 부착력이 너무 좋아요. 뽑히지 않죠. 미끄러지지 않는 작용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부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철근이 있을 때 콘크리트가 피복을 하면서 꽉 잡아줘야지 부착력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클수록 이 부착력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꽉 잡아줄수록 부착력은 증가되니까. 그래서 개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철근의 주장. 주장은 둘레 길이를 주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장은 왜 주장이라고 지은 둘레 길이?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철근이 이렇게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단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철근에 이렇게 있을 때, 콘크리트가 나머지 부분이죠. 그러면
철근의 이 둘레 길이가 많아지게 되면 콘크리트하고 접합하는 면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둘레 길이를 보통 주장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비례합니다. 그러면 주장이 많아질수록 보통 부착력은 우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9번에 인장철근, 인장측에 배치된 주철근, 그럼 반대 압축철근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인장철근하고 압축철근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캔틸레버 내민보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부재가 있었습니다. 기둥이 있고 캔틸레버 보가 있습니다. 보가. 원래 보는 기둥과 기둥을 상호 연결해 둘 다 고정단이 되는 게 기본인데 여기가 자유단이라는 거예요. 자,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자유단이고 여기가 고정단이죠. 고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하중을 작용하면 이 부재가 어떻게 이렇게 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철근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철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상부의 철근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 거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철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붉은색 적색 철근이 있고 청색 철근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작용의 힘이 희죠. 그러면 여기가 인장책이죠. 이거는 인장력을 받아요. 그래서 얘가 인장철근이고요. 그럼 밑에는 압축력을 받죠. 압축철, 얘가 압축철근입니다. 그러면 인장측에 배근된 철근은 인장철근, 압축측에 배근되면 압축철근입니다. 자, 이거 개념이죠. 모르시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 이렇게 눌러보시면 위에가 당겨지죠. 당김을 받는 데가 인장측입니다. 반대로 압축되는 게가 압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서도 인장과 압축이 항상 병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 눈썹을 치켜 뜨면 눈 주위가 당겨지겠죠. 와, 눈 왕방울처럼 되냐? 그러면 이마에 압축이 생기니까 여러분 주름살이 생긴 거죠. 그거와 같이 입이 커지면 눈썹 주위에 주름이 생기죠. 그게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힘은 동시장되죠. 한쪽이 이렇게 휘면 한쪽이 인장이면 반대측이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통 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위에는 인장측이 되는 거고 밑에가 압축측이 됩니다. 그러면 인장측에 배근된 철근은 인장철근, 그리고 압축측에 배근된 철근은 압축철근이라고 칭합니다. 원래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한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지만 실제적으로 철근은 인장측이나 압축측에 보통 철근을 다 배근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인장 압축 철근 이렇게 칭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오늘 10번에 내진벽. 자, 이 지진등 이 수평경 내진벽의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내진벽. 그래서 이 내진벽은 이 지진 같은 행력을 부담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벽이죠. 이게 지진 같은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을 내진벽이라 전단 저항을 할 수 있는 벽, 이것이 내진벽입니다. 그래서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벽, 이것을 내진벽, 지진이라든지 이런 진동, 그래서 지진이나 이런 진동,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벽을 우리가 내진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전동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진벽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트가 이 내진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오피스 건물의 내진벽은 바로 계단하고 승강기 있는 쪽이 내진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플라이 애쉬가 나옵니다.
자, 11번 플라이 애쉬는 쉽게 플라이 애쉬가 제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이 애쉬 개념은 이겁니다. 보통 이 화력 발전소에 석탄을 갖다 떼는 화력 발전소 같은 데에서 이 세립에 이 재가 석탄재가 날아갑니다. 그것을 포집해서 만든 것이 플라이 애쉬입니다. 그래서 보통 혼화재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자, 시공연도가 나오죠. 12번에 시공연도. 자, 이 시공연도는 자, 영어로 workability 나오죠. workability. 예. 이 반죽 질기에, 자, 이 콘크리트 반죽 질기에 따라서 작업의 난이도, 용이성이 있겠죠. 그걸 나타낸 것을 보통 시공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연도는 쉽게 콘크리트의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물건 정도죠. 용이성. 그래서 시공의 용이성, 작업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콘크리트의 물건 정도를 시공연도 워크빌리티라고 칭합니다. 워크빌리티, 시공연도 워크빌리티란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워크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워크빌리티 시공연도의 개념은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래서 시공연도 워크빌리티는 쉽게 여러분들 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죽을 할 때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길어지죠. 그러면 시공하기 편해지죠. 그래서 그걸 시공연도, 시공의 용이성이라 칭합니다. 워크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13번에 콘크리트 레이턴스하고 블리딩. 자, 레이턴스하고 블리딩은 보통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보통 물을 많이 넣어서 비빔을 합니다. 콘크리트 비빔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첨가해서 비빔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수화방에서 응결경화가 돼야 되는데 응결경화가 되기 전에 자, 굵은 입자들이 자, 자갈이나 이런 모래와 같은 중에서 굵은 것들이 밑으로 침강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그러면 가벼운 것들은 위로 가고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깔아앉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재나 이런 시멘트 중에 입자가 큰 것들이 이 중에서 침강하는 것도 있고요. 침강하면서 자, 여기에서 재료 분리가 가벼운 것들은 위로 가고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재료 분리가 발생되면서 이 수분이 위로 이렇게 떠올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콘크리트 표면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때 물하고 이물질 이 두 가지가 상승하는 거예요. 위로 상승하는 현상. 이것을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블리딩. 그러면 이 블리딩은 쉽게 이야기하면 수분 상승 현상이고 수분 상승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수분 상승 현상. 그래서 보통 물하고 이물질이 자, 그래서 묵은 것들은 침강하면서 물과 수분하고 이물질이 콘크리트 표면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블리딩. 간단히 이야기하면 수분 상승 현상을 블리딩이라 칭하고 그래서 이 블리딩은 우리가 고르는 시험 유형이 이미 출제가 됐고 이때 그 블리딩 물이 올라왔죠. 물이 증발되면서 이물질이 하얗게 표면에 남아있는 현상을 우리가 레이턴스, 그 이물질을 레이턴스라고 합니다. 이 이물질이 하얗게 표면에 남아있어요. 그걸 레이턴스라고 칭합니다. 레이턴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14번에 콘크리트 중성하가 나옵니다. 콘크리트 중성하. 자, 콘크리트 중성하는 이것을 콘크리트 중성하라고 칭합니다. 콘크리트 중성하.
자,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 또는 뭐 탄산화라고도 합니다. 탄산화. 그래서 탄산화라고도 칭하는데, 그런데 이 콘크리트는 보통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철근을 갖다가 자, 이 콘크리트가 피복을 하고 있습니다. 피복하면, 근데 이 콘크리트는 보통 이 수산화 칼슘 성분입니다. 수산화 칼슘입니다. 그러면 수산화 칼슘을 수압 안에 수산화 칼슘이 형성되는데, 이때 pH가 12에서 13 정도가 유지되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 자, 보통 근데 이 콘크리트의 pH가 일정을 유지하면 보통 pH가 11 이상이 유지가 되면 철근의 부식이 방지돼요. 철근 부식이 안 됩니다. 방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물 속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도 괜찮은 겁니다. pH가 11 이상만 유지는 녹을 안 씁니다.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근데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인데 세월 앞에는 못 견디는 거죠. 자, 공기 중에 탄산가스 CO2가 이 탄산가스 CO2나 아니면 얘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산성비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CO2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이 수산화 칼슘하고 탄산가스의 반응을 일으키면서 산성비 이런 거에 의해서 얘가 탄산칼슘으로 바뀝니다. 탄산칼슘으로 바뀌는데 CaCO3로 바뀝니다. 근데 이 탄산칼슘의 pH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보통 8.5에서 10 정도 사이로 탄산칼슘의 pH가 나옵니다. 근데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H가 11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얘가 pH가 8.5에서 10이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면서 뭘로 됐다? 약알칼리화 되는 것을 콘크리트의 중성화라 했습니다. 또는 탄산화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탄산칼슘화 됐다 해서 탄산화 또는 중성화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pH가 7이 되는 중성 7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면서 약알칼리화 되는 것을 콘크리트의 중성화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의 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콘크리트 중성화가 되면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우리가 저거되는 건 아닙니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콘크리트가 중성화 진행이 되면 철근이 부식이 된다는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 중성화는 탄산가스가 콘크리트 내부에 침투해 들어가면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이제 이 콘크리트 중성화로 수명 주기를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그럼 왜 이 콘크리트 중성화적인 측면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가 하면, 자, 이거죠. 콘크리트 중성화를 자, 왜 따지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가 신규 아파트에만 소장님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미 노후화된 아파트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나중에 콘크리트 중성화가 안전진단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정 우리가 노후 물량이 돼야지만 자 무엇이야 한다? 저거죠. 예,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안전진단 요소가 콘크리트 중성화 측면이 들어갑니다. 안전진단 받을 때. 그래서 그 측면에 사용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성화 부분이 시험이 2번이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그 밑에 다뤄놨고, 일단은 개념은 우리는 콘크리트의 중성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번 페노프탈린 자 나오죠. 이 페노프탈린이 보통 지시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이걸 나타낼 때 지시약으로 썼던 것이 페노프탈린용입니다. 그래서 이 페노프탈린 용액 가지고 보통 콘크리트가 중성화됐느냐 강알칼리성을 유지하는 이런 데 측정하는데 자, 이 페노프탈린 용액 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에 건조 수축 균열이 나오겠습니다. 16번. 자, 이 건조 수축 균열. 자, 이 건조 수축 균열은 잉여수분. 보통 콘크리트는 실제 우리가 수화작용에 필요한 양보다 실제 사용되는 물은 많다는 겁니다. 그 잉여수분의 증발로 일어나는 균열이 건조수축균열입니다. 건조수축균열. 그래서 건조수축균열은 우리 입술을 연상하시면 되겠네. 입술. 겨울철에 우리가 난방을 하다 보니까 대기가 건조해요. 그래서 입술 부분에서 수분이 증발되면서 입술이 째지는 겁니다. 거기 건조수축균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잉여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거예요. 잉여수분 증발로 생기는 거죠. 그것이 건조수축균입니다. 그러면 물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건조수축균열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잉여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것이 바로 건조수축균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수축균열은 그래서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바닥판 슬래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긴 방향의 직각으로 이렇게 코레기에 갑니다. 균열이 발생해요. 그 일반 건조수축균열의 형상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입술을 연상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술이 있을 때 겨울철에 째지면 이렇게 째지죠. 직각 방향으로 째지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건조수축균열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17번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미리 압축에 프리스트레스를 줘서 그 인장 강도를 증가시키는 힘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평부재인 볼을 만들겠다. 그럼 볼은 힘 부재니까 인장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인장력이 생기니까 미리 여기에다 무엇을 가하는가 하면 압축력을 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기계를 설치해서 여기에 철근이 특수 철근을 넣습니다. 피아노선 특수 철근을 넣고 양쪽에서 인장력을 갑니다. 잡아당깁니다. 인장력을 간 상태에서 잡아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탓을 해요. 그럼 콘크리트가 다 굳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인장력을 제거하면 이 철근에 잡아당겼던 힘이 반대로 원상태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로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운동복의 고무줄이나 밴드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좋아지죠. 그러면 미리 압축력을 가해준 거예요. 명심하세요. 콘크리트 인장력을 가한 게 철근에 인장력을 가했다 놓으니까 반대로 압축력으로 되는. 그래서 압축의 응력을 프리스트레스를 미리 가해준 거죠. 압축의 프리스트레스를 가해줘서 인장력을 증가시킨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미리 물은 요걸 꼭 기억하세요. 미리 가해준 힘이 압축이라는 거예요. 인장이 아니라 압축의
스트레스를 미리 가해주는 거다. 프리 스트레스를 주어서 인장을 증가한 형태를 우리가 칭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그래서 17번에 바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쓰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러면 장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장점입니다. 그럼 미리 압축에 응력을 가해줬기 때문에 이런 균열 발생이 거의 없어요. 설계 하중 범위 내에서는 이 균열 발생이 거의 없어요. 이게 적습니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져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압축 응력을 미리 가해줬기 때문에 큰 힘을 받을 수 있죠. 인장력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단면 가지고도 큰 하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갖다 축소시킬 수 있죠. 단면 축소를 시킴으로써 전체적인 하중을 갖다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중을 줄여줄 수 있으면 단면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대표적으로 장점으로 작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가 어떻게 절약되죠. 단면 축소가 되니까 재료 절약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단점적인 측면. 그래서 이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냈을 때 과거에 이제 약자로 내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줄여서 PC라고 냈습니다. 그런데 PC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도 PC고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도 PC입니다. 줄이면.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안 되겠죠. 우리 공개 시험이 아닐 때 이렇게 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면 소송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지 않지만, 근데 안 그래도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프리캐스트 PC 제품이라고 이렇게 나오대. 그래서 우리 딸내미 PC가 뭐야? 그렇게 우리 와이프 옆에서 퍼스널 컴퓨터 이래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아니야. 두 가지가 있는데 저서 PC 제품이라고 TV에서 나오는데 집지기에서 프리캐스트의 약자 내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약자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프리캐스트 이렇게 해주게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르네. 이렇게 아빠가 전문가잖아 이러면서 아빠 말이 맞대 이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PC라고 시험을 한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면 문제가 됩니다. 프리캐스트도 될 수 있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점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하면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도 뭔가 하면 고강도 콘크리트고 철근도 고강도 재료를 씁니다. 그러면 강도가 크다는 것은요, 간단히 이거죠. 밀도가 높아져.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의 비가 밀도잖아요. 밀도가 높아지면요 무조건 하지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밀도가 높을수록 열에는 약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단점적인 측면이 바로 이거죠. 이 내화성. 이 내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에 약해집니다. 내화성. 그리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교량이 올라가고 차가 떨면 덜덜덜덜 떨리죠. 이런 진동이 커져요. 이런 진동이 증가됩니다.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실 때 교량이 철골로 조립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거의 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교량들이. 그래서 교량에서는 여러분들이 진동을 많이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단점이 정밀한 시공을 요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안 만들면요 힘듭니다. 그래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든 그래서 거기 집짓기한테 김병만이가 거기 안 맞아 그 설계도를 잘못해가 와가지고 막 드릴로 깨는 경우가 있었죠. 그와 같이 이 정밀한 시공을 요합니다.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는 거, 정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시고요. 그리고 18번에 거푸집이 나옵니다. 자, 거푸집은 형틀 개념이죠. 형틀. 자, 이 거푸집 개념은 거푸집 형틀입니다. 형틀. 그래서 영어로 폼이죠. 자, 콘크리트가 시멘트, 모래, 자갈을 물로 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있죠. 유동성이 있는 이 물질을 형상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틀이 필요한데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거푸집. 그래서 빵 꿀 때 빵틀이 필요하죠. 그것이 거푸집 개념입니다. 거푸집. 그리고 19번에 자, 처갑. 처갑이라는 것은 이것을 처갑이라고 하죠. 우리 밥 먹으면 배 튀어나온 게 처갑입니다. 그러면 거푸집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어요.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니까 이것이 아직 굳지 않은 상태니까 이 아직 생 콘크리트죠. 생 콘크리트는 아직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응결이 되지 아니한 콘크리트를 생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생 콘크리트다 보니까 거푸집에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죠. 처갑이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생 콘크리트가 측면으로 가해지는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압력이죠. 그래서 처갑이라고 하죠.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가해지는 압력이죠. 이것을 처갑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처갑. 처갑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처갑. 그래서 처갑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처갑은 사람 배 튀어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잘 들어가면 처갑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처갑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처갑은 모르시면 우리가 식사하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배는 튀어나온다. 그래서 잘 들어갈수록 처갑은 커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처갑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처갑이라고 합니다. 처갑. 그래서 처갑은 거기 보시면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처갑은 커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컨시스턴시는 무엇을 컨시스턴시라고 하는가 하면 콘크리트 단위 수량, 물의 양의 다소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자, 이 반죽 질기 묽은 정도를 우리가 컨시스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컨시스턴시가 좋아서 그럼 물을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처갑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많이 넣을수록 우리가 공사는 쉽게 할 수 있죠.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제 많이 잡아 넣을수록 처갑은 커지죠. 그거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갑은 거푸집의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처갑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20번의 워커빌리티. 자, 워커빌리티 아까 했던 거죠. 시공연도죠. 영어로는 워커빌리티고 우리나라 말로는 시공연도죠. 그래서 바로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워커빌리티가 됩니다. 워커빌리티. 자, 그러면 워커빌리티는 대표적으로 이거죠. 우리가 물을 많이 넣게 되면 시공의 용이성은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실 때 물을 많이 넣으면 시공 연도가 좋아지죠. 잘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워커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입자가 고냐 굵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겁니다. 죽을 먹을 때 하고 에서 옥수수 밥을 먹을 때 하고 강냉이 밥을 먹을 때 틀리겠죠. 어떤 밥 보리밥 좀 싫어하죠. 그런 분들도 있죠. 시공 연도의 차이점입니까? 입자의 크기라든지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 워커빌리티 시공 연도는 달라질 수 있다. 작업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것을 워커빌리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는
자, 그 주로 수량, 물의 양이죠. 그래서 21번의 컨시던시는 수량, 물의 양이야. 수량, 물 숫자. 물의 양의 다수에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자, 이 콘크리트의 우리가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죠. 반죽 질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컨시스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번 긴장제, 폼타일.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긴장제 폼타이어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이 거푸집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다 콘크리트 부어 넣습니다. 그럼 콘크리트가 생콘크리트의 척압에 의해서 거푸집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방작해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자, 재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배티 나와서 옷이 터질까봐 허리띠를 두르죠. 그것이 폼 타이어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긴장제, 그래서 폼 타이. 근데 여기는 긴장제라고 쓰지 않고 영어를 보통 많이 씁니다. 폼 타이 가지고 쓰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격리제, 세퍼레이터가 나옵니다. 세퍼레이터. 자, 이 거푸집과 거푸집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세퍼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24번에 스페이스 나오죠. 간격제. 이거는 피복 두께 유지하는 거죠. 피복 두께 유지하는 게 간격제, 스페이스 개념이 됩니다. 스페이스, 바로 간격제 개념, 간격제. 스페이스, 간격제는 피복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게 간격제 스페이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도 시험 지문에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 23번의 세퍼레이터 격리제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우리가 학습을 요합니다. 그리고 25번에 너끈 스트럽이 나오는데 자, 너끈 스트럽은 자 보통 이겁니다. 자, 보는 수평부재입니다. 그럼 수평부재인 보의 경우는 자, 이렇게 보통 상부 축방향 철기는 자, 이 주근이 이렇게 가고요. 하부근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싸는 철근이 여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감싸는 철근이 이렇게 감겨지게 되는데 이 감싸주는 이 철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끈이라고 하고요. 보통 영어로 스트럽이라고 하죠. 스트럽. 그래서 이 너끈. 그래서 이것을 너끈, 감싸는 철근을 감는 철근을 우리가 너끈, 스트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기둥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둥은 수직 부재잖아요. 그러면 축방향 철근, 주근을 제가 지금 현재 흰색으로 그리고 있고요. 세로 철근이 있습니다. 수직 철근.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감싸주는 철근이 기둥에서도 있습니다. 기둥에. 이때 감는 철근, 이때는 이걸 띠철근이라고 하고요. 기둥에서는 띠철근, 그리고 보에서는 너끈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자, 우리가 띠를 두를 때 기둥에 띠를 두르냐 보에 띠를 두르냐 명칭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띠철근, 그래서 이걸 후프근이라고 합니다. 후프근. 그래서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후프바. 그래서 후프근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후프근.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6번의 헌치. 26번의 헌치의 개념, 헌치. 헌치는 무엇을 헌치라고 하는가 하면 보통 이 경우가 헌치입니다. 자, 기둥이 있고 수평부재인 포가 접촉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둥하고 포가 있을 때 대표적으로 슬래브하고 벽이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단력이 커집니다. 사람으로 치면 제가 기둥으로 보고 팔이
포로 보면 되죠. 그럼 여기가 절단되려고 하는 전단력이 최대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부분 보강하기 위해서 이것을 삼각형으로 설치되는 걸 흔치라고 칭합니다. 흔치. 이 부분이 흔치예요. 흔치. 흔치 부분이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흔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7번에 4인장 응력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4인장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보통 이 부분에 이 기둥과 포가 접한 부분에 기둥과 포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거죠. 이 부분에 이렇게 크랙이 가요. 이걸 전단균열 4인장 균열이라고 하는데 4인장 균열 또는 전단균열 비싸자입니다. 자, 보통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 보통 힘 모멘트는 이렇게 생깁니다. 기둥이 있고 포가 있을 때 힘 모멘트는 제가 그림에 그릴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힘 모멘트도가 생겨요. 힘 모멘트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거기에 저항하려고 내부에 생기는 것이 응력이죠. 힘 응력이 될 건데 그러면 이것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둥에는 전단력도 생기거든요. 이 전단력이 발생합니다. 전단력이 생기다. 그러면 힘도 생기면서 이 전단력이 생겨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균열이 가는데 정확히 수직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빗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빗사자입니다. 4인장 빗방향으로 작용되는 인장력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빗방향으로. 그거에서 균열이 갑니다. 우력 모멘트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이 균열을 4인장 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력, 그러면 빗방향으로 작용하는 4인장력인데 거기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응력입니다. 응력은 부재력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하중이나 힘이 작용됐을 때 거기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을 응력이라 해요. 그러면 도는 그림으로 나타낸 걸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상 간략히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8번에 플랫 플레이트하고 29번에 플랫 슬래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28번과 29번 이 두 가지가 바로 무량판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 자, 없을 무자 보량자입니다. 보가 없는 판 구조를 무량판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이겁니다. 자, 이 슬래브가 바닥판이 있습니다. 자, 이 슬래브 바닥판이 있을 때 보 없이 바로 기둥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자, 기둥이 있을 때 기둥이 직접 받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그래서 기둥과 이 바닥판이 기둥의 머리 부분에 보강되는 걸 주두락 하는데 여기에 판을 지지하는 도로판인 치판하고 자, 이 경사주도 현치로 돼 있는 이 경사주도로 돼 있는 경우 이 경우가 보강이 되면 자, 플랫 슬래브 29번으로 갑니다. 29번 플랫 슬래브고 보강이 안 이루어진 것은 플랫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지판하고 주도의 보강 여부 가지고 플랫 슬래브하고 플랫 플레이트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삼풍백화점 붕괴된 삼풍백화점이 이 플랫 슬래브 29번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플랫 슬래브 구조로 설계가 됐는데 붕괴가 된 구조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붕괴된 것이 플랫 슬래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플랫 슬래브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 플랫 슬래브가 나오게 된 계기는
주상복합 건물의 아파트에 이 플랫 슬래브 구조가 이미 설계가 됐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저거죠. 안전입니다. 붕괴가 된 계기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거죠.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런 있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동공에 블랙홀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도 앞으로 시험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구동치마와 관련된. 그래서 이런 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30번에 보면 주도 나오죠. 영어로 캐피탈, 뭐 대접 받침, 여기죠? 캐피탈. 이게 대접 받침, 주도. 그래서 이 기둥의 머리 부분이 보강된 것이 바로 캐피탈이죠. 캐피탈. 영어로는 캐피탈. 우리나라 말로는 기둥주점 어디죠? 그래서 주도라고 합니다. 주도. 이것은 옛날 여러분들이 뭐 저런 세계사 이런 데 보면 뭐 로마라든지 그리스 이런 건축에서 보시면 이 주두 모양 가지고 뭐 이오나시, 뭐 코린트 뭐 이런 거 나오죠. 어디 뭐 이런 양식 기둥의 주두 형태로 이 부분이 보강된 걸 그때 뭐 그리스 건축이나 로마 건축 이런 데 많이 사용했죠. 위에 보강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로 하면 주두가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공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나중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리 목조 건축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부석사 무량수전을 많이 떠올리죠. 그럼 부석사 무량수전이 기둥 위에 아마 위에 공포. 그래서 공포가 보면 어떻게 설치했는가 하면 이런 위에 지붕틀을 받기 위해서 막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막 벌려진 형태 있죠. 나무로 깎아서. 그게 공포라 합니다. 하중을 분산시키 주는 역할. 그래서 그것이 공포고 우리 외국에서는 이 캐피탈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에 에이제 공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기연행제입니다. 공기연행제로서 콘크리트 탓을 비빔할 때 이때 이 공기연행제 A제를 넣게 되면 미세 기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보통 A제 공기연행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제를 넣으면 보통 물의 단위 수량을 적게 하면서도 시공 연도를 좋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시공 용도에서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보실 때 이제 공기 연행제 이런 것을 보통 넣어주는 것을 혼화 재료라고 합니다. 혼화 재료인데 혼화 재료적인 측면에서 혼화 앞으로 제가 있고요. 약품의 재료 제자인 I자 제자가 있고 혼화제 약품 제자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개념으로 투입하는 거하고 약품 개념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화제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규조토라든지 흙 같은 거야. 아니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플라이 애쉬라든지 애쉬나 이런 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화제고요. I자. 그리고 이거는 뭐 A제, 공기연행제나 뭐 이런 것 같이. 그래서 여기는 알아두시고 앞으로 이 혼화제, 약품제자의 개념 뒤에 제자 약품제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된다. 요건 앞으로 혼화제의 경우는 약품으로 투입하는 것은 제자가 요 제자가 다 붙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부분에 요거까지 다뤘습니다. 그리고 건축 구조분 나머지 부분은 기타 부분에서 용어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